딱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목 팟캐스트 시즌3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우 힘이 없어. 왜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 그렇게 더운가? 내 안경을 못 갖고 온 이유가 네. 오늘 정신이 없는 거야. 뭔 소리야? 오늘 정신이 없어. 너무 더워갖고 어제 네. 에어컨 틀고 잘 때는 에어컨을 틀었는데 네. 또 예약해놓고 잘 거 아니에요. 너무 추우면은. 네, 그러니까 애들 다 이거 네, 감기 걸리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잠자는 게 험해. 네. 막 그 운동장을 쓰거든. 침대를 두 개 붙여서 쓰거든요. 저 집에. 네. 침대 두 개를 붙여갖고 온 가족이 다들 한 그거 누워서 자. 그럼 방 하나 갈아줄까? 뭐요? 방을 작은 데로 이사가. 아니 그게 아니야. 애들이 근데 아니 방을 작은 데로 이사가. 그리고 침대 하나에서 다 같이 자. 다. 그러면 저처럼 때 안 움직여. 아니 그 사이드에 딱 붙어야지. 아주 작은 거 있잖아. 조그만 모텔 방 있죠. 아니,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 가봤죠. 그런 거 조그만 거 있잖아. 더워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런 데 가면 괜찮죠. 그런 분도 없어진다. 그런 것도 없어지나? 그럼 없어지지. 아 애가 막 발로 뽕뽕 차 나를 죽겠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부터 잡버릇 있고 괜찮다 그러거든, 좋다 그러거든. 왜냐면 워낙 방이 좁아서. 그래서 그랬구나 걔네들이. 몰랐어요? 몰랐어요. 14번째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2주 만에, 이번에 녹음이 2주 만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특집으로 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후원을 해갖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좀 덥더라 거기. 그러니까요. 메리츠 본사라도 좋을 줄 알았는데. 누군 줄 알았어. 그게 네.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큰 빌딩은 중앙 냉난방이잖아요. 그래서 6시가 지나면은 냉난방 꺼버려요. 몇 층 이상 건물 이런 거. 네. 이 건물은 괜찮잖아요. 이 건물 괜찮죠. 상당히 이 건물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뭐 거기 내가 장담하는데 강연해야 되니까 좀 비워달라고 그 안쪽으로 좀 밀어 넣든가 해야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 아까 6시 넘으면 큰 빌딩 뭐 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네 높으신 재벌 회장님 방은 그런 거 무시할걸? 그렇죠. 아 거기는 따로 에어컨 개별 에어컨을 설치하셨. 아니 그러니까 개별 에어컨 못 쓴다 그러 지금 아까 그 얘기한 거잖아. 네. 그 메리츠 정금 사장님실도 그럴까? 더울까? 그럴 것 같은데요. 더울 것 같아? 사장님은 초재벌이 아니니까. 사장님은 그 시간까지 안 계시죠. 아니죠. 사장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메리츠 정금 회장님이 있었나? 오너 회장님. 그 방은 또 다르지. 월급 사장이랑 다르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분은 안 나오시겠죠. 그건 그렇고요. 지난주에 반응 어땠어요? 느낌, 그건 일단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더워갖고 확실히 그 당시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려서 조정시켰죠. 조정했던 장이라서 확실히 많은 분들 관심이 들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물린 거 어떡하냐? 많이 좀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근데 뭐 혹시나 뭐 저희들 예상대로 박스권 어떤 그 흐름들이 어제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어제는 2% 넘게 오늘은 1% 넘는 급등은 아마 그런 부분들. 참고로 오늘은 참 2015년 8월 5일 수요일이 되겠고요. 참고로 다음 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화요일날 녹음합니다. 화요일날 녹음해 이제 이것저것 다 편할 것 같아요. 일정이 좋고. 왜냐면 화요일날 그 이성 교수 워낙 화요일 방송이잖아요. 네. 끝나고 하면 딱 맞잖아요. 네. 그냥 번잡하게 할 필요 없이 중간에 좀 시간 세이브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고요. 시장 오늘 아까 우리 김성 관장 얘기한 대로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죠? 코스피에 다 반등하고요. 다만 어제는 외국인이라든가 국내 기관이 조금 같이 좀 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좀 코스닥에서 팔리고 있고 코스피 내에서는 외국인 기관 같이 팔리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은 좀 요즘 팔았다 샀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기금 왜 그래? 그러니까요. 걔네들이 수익률 정상했다가 하루 단위로 하다 보니까 걔네 좀 이상했어요. 아니요, 막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뭐 엊그저께 지금 갑자기 1,몇백억 판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뭔가 좀 펀드가 좀 환매하거나 계좌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9월 달부터 시작인가? 이번 8월 달부터 시작이잖아요. 이미 시작됐나? 어떤 거요? 왜냐면 1일 정산에서 1일 정산. 그 9% 언더로 그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9% 언더 퍼포먼 애들은 3일 연속으로 자금을 바로 회수해 버린대요. 그렇게 해야지. 아니 말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시장 대비 9% 하락이라며. 그거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 돈을 그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자는 방법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뺏어버려야지. 3일.
3일? 뭐 분기단위 정산도 아니고. 아니죠. 왜냐면 분기당하면 그 쫄딱 망하라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끊어줘야지. 그럼 그 사람하고 좀 경고받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고 가는 주식만 사란 얘기야. 수익률 게임 해야지. 싫어? 좋잖아. 좋잖아. 근데 뭐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국민연금이. 아니, 돈만 뜯어가지 나한테 준 적 있어. 그렇게 수익률을 가져갖고 나중에 자기도 나이 들어갖고 노령화 되면 돈 받을 거 아니야. 돈? 설마? 나한테까지 줄까? 주지. 나한테까지 줄 돈이 있을까? 주지. 어떻게 주는지 알아? 국민연금 고갈되는 시점 보게 되면 나 못 받던데. 아니야. 줘. 왜 주는지 알아? 뭐 봐요? 자기 두 아드님 열심히 갖다 바칠걸? 이민 가야겠다. 자기 받고? 네. 자기 받고? 자기까지 받고? 네. 이 나쁜 놈의 새끼. 여하튼 오늘 지수는요, 코스피가 지금 2030포인트 회복 그런 시도하고 있는 시기고요. 코스닥은 740포인트까지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지금 2015년 8월 5일의 모습입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각각 시장에 대한 느낌 그리고 각각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간단히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젊은 피 김성환 장부터. 네. 일단 뭐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 740포인트를 이제 찍고 있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 800포인트 다이렉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800포인트? 네. 800포인트. 시원하네. 좋아. 느낌은 확실히. 야, 이왕 가는 거 1000하지 왜 8이야? 전고점. 아씨. 전고점이 한 830포인트 될 거예요. 근데 830포인트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직전 전고점이 월봉으로 장기로 보시면 한 200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2007년에 840이네요. 네. 거기까지는 한번 터치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 가능한 이유가 지금 화장품 제약 바이오가 반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를 다 꺼내서 보면은 작년에 게임, 화장품, 제약 바이오, 건자재, 사물 인터넷 이셨단 말이죠. 이게 최근에 엔터주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선조정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가 지금 저점을 일단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걔네들이 반등이 나와주고 그다음 화장품도 이제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 찬성 LS를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시장에는. 그리고 그러면 제약 바이오가 일단은 바닥권에서 저점 찍고서 규적 반등에서 중간 정도만 가주더라도 전고점의 중간 정도만 가주더라도 지수는 충분히 그 1%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같이 조정을 받았던 건자재도 오늘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자재 반등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엔화 원엔 개정안이 바뀌면서 엔터주마저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모바일 게임 존의 유메이드가 다시금 규적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여기에 주도주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들고 있었던 코스닥 등은 못 갔던 종목들이 결국은 어제 또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코스피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낙폭과대 IT의 반등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제부터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도 섹터 속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꽤 많이 소외가 됐었던 종목들이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같이 손을 잡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는 뭐 해외 시장의 매크로 변수에 어떤 급격한 변화는 없다라면은 저는 지금 코스닥 지수 시장 전체는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00포인트 한번 찍고서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맞을 것이고 뭐 건자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장은 또 한번 이제 아마 사물 인터넷 쪽으로 한번 더 싹 몰려서 그 사물 인터넷이 또 하반기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연초처럼 사물놀이 그렇죠. 사물놀이는 작년 초였죠, 오히려 그죠? 작년 초. 엔텔스랑 얘기 많이 하고. 기억도 안 나. 나 기억나. 됐어요? 작년 초에. 작년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핫포인트 그 주제였고요. 나 몇 살이야 도대체. 대통령께서도 여기저기서 그 사물 인터넷 시대 얘기하면서 얘기했고, 핀테크는 오히려 작년 말부터였고요. 그 사물 인터넷이 먼저였죠. 그럼 사물 인터넷에서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는 거구나. 그렇죠. 아니, 말씀하세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게임은 확실히 코스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화장품이 코스닥인 줄 알았는데 화장품 코스닥 그 저거밖에 몇 개 없어요. 산성 LNS하고 몇 개 없어. 나머지 다 저거야. 거래소야. 사실 화장품은 거래소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코스닥이라 그러지 중소형주. 네. 이거 큰 거냐? 좀 제약 그렇게 사람들 나누죠 사실 그죠? 근데 제약도 사실은 거래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수를 얘네들이 못 움직였을 뿐이야. 얘네들이 지수를 못 움직였을 뿐이지 사실은 거래소 종목들이 엄청 뜨거웠어요. 네네. 거래소 중소형주들이. 그렇죠. 코스닥은 거기 곁다리 껴갖고 바이오. 근데 코스닥은 이 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로메드 같은 게 시가총액 3조 가까이.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산성LNS가 1조가 넘었었으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움직였던 것 뿐이지 사실은 실제적으로 거래소의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좋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소외됐던 거는 삼성전자지 요즘에. 삼성전자 보유하는 사람들은 제일 짜증나 요즘에. 그렇죠. 삼성전자 보면은 안 망할. 상패는 안 되겠지 뭐. 상패는 안 당하는데 짜증만 나는 삼성전자 때문에 녹은 사람이 우리 작년 9월에 기억나죠? 네네. 우리 같이 방송하고 있지만 이럴 분이 아니거든요. 김수영 과장이 지금 이제 메리츠 있지만 조금만 한 끝에였으면 벌써 여기 있을 분이 아니야. 초청 강사지. 초청 강사였지. 여기저기 강연 다녔지. 주식 선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김수영 과장의 프로필을 보면 키움증권 실전 대회 4위, 출전 대회 4위, 3위까지 되면 언론에도 나오고 상금 받고 몇백만 원 다녀봤는데 달랑 50만 원? 네. 50만 원. 그것도 마지막 하루. 50만 원도 꽂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꽂혔는데 이게 뭐 늘어났나 이게 늘어났나 티가 안 나지. 네, 티가 안 나더라고요. 마지막 하루에 그것도 뭐를 밀렸어? 주식 선물에서 삼성전자 롱을 잡았지. 그래갖고 밀렸잖아. 미쳤지. 미쳤어. 미쳤어. 돈담비. 정말 농담인데요.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하락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수영 교수도 계속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이 시장의 조정이 아니야 사실은. 시장이 조정받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갔던 바이오 제약이 조정을 받은 거지. 사실은 시장이 조정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 굳이 우려할 필요 없겠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외국인이 팔긴 팔았어. 근데 그 강도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2004년도였나요? 2004년도도 한번 그런 한 달짜리 조정이 왔었고요. 전화가 오네. 미국 금리 인상 그 시기 아닌가요? 금리 인상 시기 때. 그때 한번 조정이 세게 들어왔었는데 그 조정을 보게 되면은 그 외국인들이 막 3천억씩 5천억씩 막 계속 팔았거든요. 한 2주 동안. 맞아. 기억나. 미친 듯이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도 또 역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시장에서 계속 우려했던 거고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외국인 그렇게 별로 안 팔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시장이 그만큼 한국 시장이 위로 올라갈 쪽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크게 떨어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레일링 BPS 12개월 트레일링 BPS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 보게 되면은 한국 시장 매출액 성장률이 6%씩 나와요. BPS 지금 보게 되면 6%가 나온다고요? 네, 1950이 지금 PBR 1배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6%씩 올라가요. 그리고 올해도 기저효과 때문에 뭐 실적이 안 좋다 저쩐다 얘기하는데 EPS 증가율이 18%가 나와요. 코스피 전체로. 내년에도 18%가 나오고. 왜냐면 워낙 안 좋아서 작년이. 작년 안 좋았는데. 기저효과 때문에. 근데 이거를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굳이 팔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삼성전자도 샤오미 때문에 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샤오미가 지난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판매량 기준이에요. 근데 뭐 출하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뭐 4위다 뭐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매량 기준에서 5위 안에도 못 들었어요 삼성전자가. 이게 문제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심각하다. 알았어. 기타로 들어와 기타 등등으로 들어서 완전 갑자기 LG 됐어. 갑자기 LG 됐어. 근데 여기에다가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또 정유 쪽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체 정유하는 양을 늘리라고 지시를 했대요. 이게 우리가 그 수출 물량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금액으로 제일 큰 게 우리가 반도체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자동차나 반도체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금액단에서 제일 큰 거는 석유화학 정유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플러스에서 지금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오늘도 나온 뉴스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기서 자동차가 잘 될 것도 아니고 그 조선도 잘 될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은
2차 전지, 네. 테슬라, 파워팩, 네. 파워월, ESS 판매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내년 만들 물량까지 전부 다 완판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ESS가 완판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절반 가격이에요. 네. 근데 이러면은 과연 2차 전지 쪽에서도 우리가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가 팩토리 공장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게 됐을 때 2차 전지 쪽이 과연 승산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은행주가 최근에 올라가고 이런 이유가 네. 야, 그 은행을 쳐서 망하진 않잖아. 이거. 네. 그다음에 뭐 건설 쪽도 이란 쪽 물량 나온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란 쪽에서 이란이 금수 조치되기 전에 그 물량을 우리가 그대로 다 그 비율만큼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주 물량이 5%밖에 차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어떤 건설에 어떤 해외 돌파구를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주가 된다고 해도 물량은 늘겠지만.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의 형제 국가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물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 정유 물량. 아니 그 원유 물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 근데 역시 이명박 대통령님의 그 물량이 들어와도 수주 건설 쪽에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조선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철강화학은 공급과잉이고 그나마 화학은 그나마 실적은 찍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적이 더 개선될 거냐는 걸 놓고 보게 되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단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EPS가 15% 늘어난다고 어느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코스피 전체를 했던 제약과요 이렇게 보는 거지 단계.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섹터밖에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니치마켓에 있는 니치마켓 플레이어들 이런 애들만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은 야 그럼 한국 시장에서 그나마 밸류에이션 단 그래도 매력 있는 게 증권하고 은행, 증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험밖에.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소비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보게 되면은 중형주 섹터 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주 섹터 단이나 기존의 산업재 섹터 단에서 갈 수 있을 만한 게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 진짜 그 계속해서 중국하고 부딪히거나 신산업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부딪히거나 이래서 레도션화되고 있고 거기서 자꾸 가격 경쟁력을 잃어요. 환율 때문에. 그게 어느 증권사였죠? 우리 소개했던 거 한중일 산업 비교한 게 어느 증권사였죠? 그것 좀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꼭 좀 확인하시고. 이제만 연구회니까 저기 있어요. 그것 좀 우리는 그 키움증권에서 했던 방송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하나대투. 하나대투. 제가 좀 잘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자입니다. 7월 20일자 하나대투입니다. 대투 중 하나대투증권에 이재만 투자 전략가께서 쓰신 거고요. 하수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7월 20일자 레포트가 되겠고요. 제목은요. 한중일 예전에 보면 한중일 삼국지 음식 삼국지 TV 드라마 그런 거 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의 전략적 시사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의 전략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뭐 네이버나 이런 건 어디서 구하셔갖고 한번 이게 양도 많지 않거든요. 5페이지, 6페이지 보고서를 공짜로 보려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 내고 봐야 되는데 이거가 실시간만 아니면 하루 정도 차이만 두고서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한경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는 보고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한경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한경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한경이 올려더라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올리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고서가 하루 정도 딜레이 두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지난 자료니까. 근데 저거 자료는 꼭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저런 자료,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일본은 저거죠. 그러니까 고급화된 제품을 만들었고 니즈가 좀 다른 거. 그러니까 한중일이 각각 섹터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일부 중국은 완전 저가 상품. 중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 그 다음에 일본은 완전히 고가 상품에 대한 쪽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서로 다 같은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효과, 엔화에 대한 효과가 되게 커졌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랑 자꾸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중일이 그러니까 포지션이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산업 자체가 레드오션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대비해서 누가 비교 우위에 있느냐 이 부분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쪽이 가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중소형 섹터들이 그런 니치마켓 플레이어 아니면은 중국 대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쪽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화장품, 뭐 중국 소비주들 이런 쪽에 있다는 거죠. 아주 오늘 좋은 지적인데요. 아주 내용이 점잖아지고 있어. 역시 이 교수가 되더니 말하는 톤이 바뀌네. 더위 먹어서 그래. 더위 먹어서. 근데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 보시면 요즘 아마 그 뉴스나 이런 거 많이 경제신문이나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한중일도 한중일이지만 제가 작년에 많이 또 전 하나 꽂히면 그런 주제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Back to USA. Back to USA. Back to USA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예요? 그때 그 모토로라 처음에 인수했을 당시 레노버가? 네. 아니면 그러니까 구글이 인수했을 때, 그러니까 레노버 팔기 전에. 팔기 전에. 네, 그래서 하고 애플 얘기만 할 때 보면 모토로라 그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 뭐 이런 일 했었거든요. 네. 지금 다 지나간 얘기 됐지. 그리고 공장 짓겠다고. 네, 그런 얘기 한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또 많이 슬슬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미국인 10년 동안 거의 안 올랐고 멕시코도 올라다 말았고 실제로 보면서 미국의 공장들이 다시 해외에서 미국으로 다시 온다. 그리고 메이드 인 USA 이런 거에 대한 홍보 마케팅 이런 거를 우리도 보면 어디 지나가다 보면 한국산이에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미국산 메이드 인 USA를 하여튼 그 이슈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 애국심에 마케팅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그러니까 8월 4일 5일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인가 매일경제 보면은요. 미국으로 공장 돌아온다는 게 특집으로 막 실려 있습니다. 지금 네. 찾아보시면 네, 보셨죠. 네. 그게 보면 미국산 제품이 그러니까 각종 세제 혜택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경제신문은 자꾸 세제 혜택으로 몰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법인세 올리면 큰일 나는 것 같이 경제신문이 유도하는 건데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세제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세금이 싼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제 지원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고용의 유연화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이요. 생각보다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각종 주나 이런 데서 지방자치단에서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신문이 지금 막 하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가 고용시장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하고 이제 군부를 떼는데 중간에 의도하는 바는 약간 다르지만 결론은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러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 제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생산대가 낮잖아요. 아직까지는 예전보다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런데 아까 한중일 비교는 정말 좋은 비교인데 그 장관 래퍼도 잘 썼더라고요. 이제 협업에서 지금 서로 레드오션 서로 싸운 단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런 거 뭐 되겠죠. 아직은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보면 제가 현대자동차 예를 많이 들면 처음에 미국 갔을 때 한 대당 한 대 살 걸 두 대 산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싼 거로 갔었는데 우리나라도 싼 거 갖고는 잘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도요다에 예를 들어서 뭐 코롤라 이런 거 20년째 베스트셀러라는 것들 그런 거랑 그거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급 이런 것들인데 그랑 큰 차이가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소나타랑 토요다에서 많이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승훈 교수 네. 아시는 이 대표 샀다는 차 뭐죠? 일본 차. 네, 하이브리드 사셨다고. 캠리. 캠리랑 소나타는 가격이 안 나요. 우리 어떤 거면 캠리가 싼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정말 철저하게 품질이라든가 그런데 여기 이제 중국차가 들어간다 보세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중국차 경쟁한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리 다카르 랠리를 완주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갖고 우리나라 품질 갖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략을 그대로 엄청나게 베꼈거든요. 어찌 됐건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망을 베꼈거든요. 그래서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샤오미가 중국에서 히트 친 거는 샤오미가 가서 120분 안에 고쳐지지 않으면 물건을 주잖아요. 그거 알죠? 110분 정책이 있거든요. 110분 맞죠? 기억 맞죠? 네. 그래서 물건을 갔는데 120분 안에 고쳐주지 못하면 그에서 20만 원 샀으면 20만 원 상품권을 줘버려요. 아 멋있다. 네. 그런 게 샤오미예요. 근데 보면 미국에 우리나라 처음 갔을 때요. 미국에 우리나라 갔을 때 엄청나게 강조한 게 AS라고요. 현대차가 엄청 AS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AS 빨리 해주고 이렇게. 기대 우리나라에서는 잘해주시죠. 그런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10만 마일은 미국에서 먼저 했잖아요. 그 10만 마일에다 10년에다가 거기다 또 그 금융위기 때 했던 게 뭐였냐면 10년 10만 마일에다가 그 다음에 직장을 잃으면 우리가 다시 다 되사줄게. 그렇죠. 그 이제 보험 든 거니까 보험이니까 상관없는데 하여튼 보험인데 똑같이 미국만 한 데가 없거든요. 똑같이 10만 마일이면 예를 들어 캐나다는 10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건데 우리는 미국의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똑같다는 얘기죠. 아니 10만 마일이면 25만 킬로 아니에요? 25만 아니죠. 4천 킬로죠. 16만 킬로죠.
1마일이 2.54km 아니야? 그러니까 16만 마일, 16만 킬로도 있는데 캐나다는 10만 킬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5만 킬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할 수 없어. 경쟁인데 경쟁이란 그런 치열하니까. 근데 중국 자동차도 제가 봐도 똑같이 할 거라고요. 그렇죠. 똑같이 하고 에이스하고 소모품 바꿔주고. 소모품 바꿔주고. 네, 똑같이 할 거거든, 똑같이. 근데 할 수 없어, 그거는. 똑같은 차를 사려면 여러분들이 아마 BMW랑 벤츠를 미국에서 사면 한 5만 마일 줄 거라고. 5만 마일, 3년 이런 거거든요. 소모품.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어. 근데 중국 똑같이 할 거거든요. 제품 파리 다카리 랠리 게임 끝나거든. 그잖아요. 워런트를 더 해주겠죠. 그러니까. 워런트를 뭐 더 해주는 거죠. 아마 그 계속 10년 20만 킬로 해주지 않을까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그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상당한 우리가 타격 불가피하다 보고 있는데 그게 그것만이겠느냐. 우리 처음에 2년 전에 우리가 딱한 종목 벌써 녹음 시작한 2년 됐잖아요. 네. 그때 제가 농담 삼아서 중국 얘기하면 그때 2년 전이라 하지만 이 교수나 우리 주동인 소장이 누가 중국과 싸요 아마 그랬었잖아. 그치. 하이얼인가 뭐 하이싱, 하이얼. 그러니까 뭐 텔레비 샀더니 두껍고 무겁고 안 좋고 망가지고. 그 와인셀러 누가 샀더니 그거 뭐 온도 안 맞다고 짜증내. 짜증나고. 기억나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샤오미 같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지만 만약 들어와서 120분 만에 안 고치면 물건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품질에 대한 문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걸 뭐 최소 1년이라도 해줘봐. 그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품질이 좋아지는 자신감이고 아니면 역설적으로 보면 AS가 힘드니 싸게 그냥 줘버린다는 거잖아요. 또 어찌됐건 간에 그건 충격적이죠. 하여튼 그런 그 시스템은 잘 돼 있기 때문에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한국이 이성은 저도 얘기하고 이성에서 자주 TV에서 얘기하던데 한국이 과연 1등할 게 뭐 있겠느냐. 그게 되면 상당히 머리 아픈 거라고요. 그 지금 1등하고 있는 반도체도 중심 반도체 중국에서 만들어서 1조 위안 투자한다고 그러죠. ESS도 지금 한국이 1등인데 2차 전지도 1등인데 이게 테슬라가 지금 반값으로 지금 계속 치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1등할 수 있는 쪽이 없어지고 있어. 그 샤오미 아까 그 샤오미래 테슬라의 그 있잖아요. 제가 밤에 해놓는 거, 집안 해놓는 거 이름 뭐죠? 무슨 월이죠? 파워월. 파워월 같은 거 보면 밤에 해놓으면 6시간 동안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거 좋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여튼 개념이 많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중성주가 되고 있다라는 상대적으로 보는데 사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머니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찌 대안으로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어쨌든 머니게임이 됐건 어떻게 됐건 주식은 돈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보다는 지금 여하튼 외국인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매도도 많이 늘어날 지금 뭐 여름이라서 쉴 수도 있는데 찬바람 불면 더 매도 거세질 가능성. 네,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결론은 머니게임이다 지금 시장은. 나는 오히려 찬바람 불면은 그래도 좀 돌아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달러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그 금리 인상을 하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선행하잖아요.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9월달에 금리 인상을 10bp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있어요. 저도 봤어요. 네. 0.1%. 0.1% 딱 하고. 그러네. 농담 나오는 게 있어요. 0.1%라고 이제 12월달에 25bp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이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0.1% 한 적도 있다 뭐 찾고 있어요. 자료 찾아봤는데 하여튼 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 미국 달러도 얘기가 많아요. 지금 어제 한번 소개드렸잖아요. 달러 피크 쳤다는 애도 있고 도이치뱅크에서 뭔 소리냐 지금 10% 더 절상된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가 지금 괜찮아서 우리도 물론 워낙 약세되고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그 달러가 풍족하잖아요. 네. 달러 풍족한데 조금 달러가 줄었어요, 그달에요. 보유와요, 달러가 줄었다고는 하던데 하여튼 경기 안 좋아서 지금간에 하여튼 우리나라 수출도 7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상황은 좋지 않다.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기랑 상관없이 지금 임호중국가들의 화폐 가치 있죠. 네. 또 2007년 이하 수준은 다 떨어졌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는 멀쩡해요, 상대적으로. 멀쩡한 거예요. 주가도 살아있고, 뭐 어찌됐건 2100포인트, 뭐 이렇게 2000포인트 살아있고, 코스닥 730, 뭐 800 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살아있단 말이죠. 딴 나라는 쌀벌해요. 쌀벌하죠. 네. 브라질 같은 데 보면 뭐. 계산도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심지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터키도 지금 화폐가 생긴 이래로 지금. 말레이시아 보셨어요? 링기타도 장난 아니에요.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FRB가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FRB는 고민이 없어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과거부터 다른 나라는 배려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냐면은
그게 IMF의 의견이잖아. 딴 나라 좀 보란 얘기잖아. 너가 이게 왜냐면은 그 예전에 그 2000년도 초반에 가장 유행했던 그게 뭐였냐면 양털깎기 이론이었거든.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시킨 다음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 어디서 수출을 많이 해갖고 한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 나라의 이제 그 나라 뭐 자산 가격을 폭락을 시킨 다음에 그걸 저가에 들어가서 다시 그걸 또 회복을 시켜갖고 그걸 걷어들인다는 이 양털깎기 이론인데 미국은 그런 교수님 나와. 예전에도 거의 먹었나 봐.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게 되면 다른 나라 그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결코 뭐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결코 그런 적이 없지. 항상. 제 말 이게 김성관 관장이 얘기하는 게 IMF의 논리잖아요. 너희도 딴 나라 좀 봐라 이거잖아. 근데 얘네는 우린 안 본다. 안 본다. 우리 관심 없어. 결론은 모르지. 뭐 같이 죽자고만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뭐랄까요? 원자재가 급락하게 되면은 신흥국들이 다 작살나잖아요. 지금 작살나고 있는 거죠.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제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은 실제 고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서야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솔직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미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했는데 신흥국들이 이미 작살나고 있어 서로 죽고 간다 그러면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달러 강세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주시장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우리가 대형주가 못 가는 것뿐이지.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저기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 같이 스터디하는 모임 중에서 공부하는 증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솔직히 제약바이오 한 달 전부터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데 힘들다고 하는 건 다 제약바이오 들고 있는 사람들 뿐이지. 제약바이오가 꺾이는데 그 와중에 7월 달부터 올라가던 종목들 다 3번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에요. 거기서 갈아탄 사람들은 다 지금 막 꽃놀이패 지금 이러고 진행하고 있고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결국 대안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또 그걸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대안주를 찾고 있다는 거는 빠져나가지 않고 대안주를 계속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가 머니 게임이라는 거지 때문에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머니 게임인지 아닌지는 또 지나가면 알겠지만은 저는 이것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나스닥 시장 보시면은 상장된 종목 몇 개죠? 나스닥에?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봤어요. 핀테크 관련 주식들 해가지고서 어떤 자료를 봤냐면은 그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뭐죠? 웨스파고인가? 아무튼 그 은행 홈페이지를 갖다가 캡처한 다음에 이 은행 홈페이지 웨스파고 홈페이지 캡처한 다음에 이 은행이 하고 있는 업무들에 관련된 핀테크 종목들 회사 상장 회사를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나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이 특화가 되면서 특화된 종목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맨날 한국 하면 뭐야? 삼성전자, 현대차 밖에 모르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중소형 중에서 이런 피텍 관련 종목들 뭐든지 간에 그런 새로운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서 나타나는 벤처들이나 상장사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이끌어왔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빈자리 왔다가 이제 중소형주들이 메꿔갈 가능성이 주식시장에서는 높다. 물론 얘네들이 얼마나 고용 창출을 하고 거기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새롭게 세상이 바뀌는 국면에서 몇 배짜리 종목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 IT, 자동차, 반도체가 꺾이는 와중에 그 자리를 새롭게 세상이 바뀌는 트렌드 마켓 올라온 종목들. 대표로 나스미디어 계속적으로 만원대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미디어는 우리 이 교수님이 제2의 아프리카特로 말씀하셨던. 솔직히 뭐 건자재도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봐야 할 것 같고. 대형 건설사들이 먹었던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는 나스미디어나 아니면 이런 대림기획, 한생 같은 종목들이 계속 차용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국면에서 우리가 그걸 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바뀌고 있고 거기에 어떤 시장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를 본다면은 저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사물로 인터넷 쪽을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서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요.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어차피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라요. 테마가 아니잖아요. 이 시장이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먹을 거리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거는 기존의 어떤 사고나 그런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은 그 사물 인터넷 매수 버튼이 안 나가요.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네. 전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다 그런 얘기예요. 사물에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네. 지금 애널리스트도 잘 모르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사물에 관해서 딱 이거다라고서 딱 오늘 또 공부하는 증권인 아까 그 재료 뭐였죠?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만든 네. 2015 RCT 차이나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KT 경제경영연구소 자료고요. 네. 그 제목은 ICT 2015 RCT 차이나인데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야 중국은 이미 네.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네.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지?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죠. 네. 그분에 대해서는 빠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요. 네. 진짜 그 중국이 희한한 게 일당 체제에서 어떻게 그런 어떤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또 그 안에서 또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참 신기하고 중국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더 네. 자기네 일당 독재가 네. 자기네들은 지도자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단련을 하고 거기서 걸러내서 나오는 지도자냐. 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있다. 근데 니네들은 정책의 연속성도 없고 그 지도자가 검증되지도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보게 되면 걔네 얘기도 또 일리도 있어. 차라리 일리도 있어. 네. 근데 뭐 그 민주주의 국가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당 체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각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의 차이가 있는 네.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전 그 정리를 하면 하여튼 저는 제가 말하는 저는 머니 게임이라는 거는 뭐 나쁜 의미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되는 쪽이 있고 안 되는 쪽이 분명하다. 좀 어려운 쪽이 있다 지금은 시대적 논리,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대 안에서 수급에가 워낙 꼬여 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아까 의견은 다르지만 저는 외국인이 수급이 엄청 더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2007년 같이 그리고 1997년 그때 같이 아시아 이머징 국가의 위기 이런 건 내가 모르겠지만. 이머징 국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리스만 왔고 베네수엘라를 얘기했지만 푸에르토리코가 디폴트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푸에르토리코는 그냥 미국의 그냥 조그만 나라, 뭐 미국의 뭐 자치령 이런 정도로 폄하해서 별로 안 다루고 있는데 미국인 언론이라서 푸에르토리코 엄청 얘기해요. 엄청 얘기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언론의 이제 불만이 뭐냐면 카나리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하나에 쏠려 있어요. 뭐든지 항상 보면 한두 개 그냥 집중해 쏠려가. 지난주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었으면 진짜 한 2주간. 지난주부터는 국정원이 얘기 안 나와죠. 지금 다 롯데 미친 형제나 나누고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미국에 보면 푸에르토리코 얘기를 뭐 로이터에서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몰랐죠. 푸에르토리코 뭔지 어떻게 알아? 푸에르토리코는 예전에 권 탈 때는 맞지? 별로 우리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권 탈 때 이렇게 중계 보면 미국기랑 푸에르토리코가 같이 올라갔다. 뭐 그 정도밖에 없나.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그런 거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만약 그게 한번 정말 제대로 꺾여서 외국인 촛불 매도 엄청 쏟나고 예를 들어서 10%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환율이 달러가 강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7, 8% 되겠지만 딴 나라 이머징에 20% 30% 속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데 아직까지 필요 없고 지금 여하튼 저도 두 분의 의견을 일단 동의하는 바겠고요. 그러면 오늘 논점을 그렇게 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나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약간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시대를 바꾸고 그런 것들 관심 섹터랑 관심 종목 이런 거 딱 간단히 하고 끝내죠. 네. 일단은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네. 고민이 많어. 네, 사물 인터넷에서 공부하는 증권인이잖아. 사물 인터넷 얘기인데 종목으로 뭘 얘기할지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덜 했구만. 왜냐면은 내가 불러줄까? 지금 타이밍 때문에. 타이밍이 뭐 필요해? 엔텔스지. 엔텔스도 있고. 또 있어? 딴 것도 있냐? 저는 아이리버. 네. 아이리버. 네. 아이리버 이 교수도 얘기했잖아. 네. 얘기하세요. 네. 아이리버를 하다가 한 2달 전부터 이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연구하셨어. 왜냐면은 그 SK 최태원 회장의 어떤 가족사와에도 그런 루머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루머상 얘기하면 잡혀가. 그럼 얘기 좀 하겠다. 아무튼 이제 아이리버가 SK로 넘어갔죠. 네. 인수했죠. SK라고 해서 인수했죠. 네. 그 이겁니다. 네. 화장품이 갔을 때 주도주가 있었어요. 대장주가 아모레 퍼시픽이었죠. 형님이 앞에서 이끌어주면서 5배 튀었거든요. 5배 가는 동안 삼성 에르넨스가 40배 갔어요. 이거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40배. 그건 이해되죠. 이해를 하시고 접근해야 돼요. 네. 돌교 앞으로 하는 놈이 있고 먼저 뛰어가서 저 멀리 가는 새끼가 있고. 왜냐면 그 하이소로 런닝백 있잖아. 런닝가 뛰어넘어가는 놈. 미스 축구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 형님이 있으면은 형님에서 논 사람들은 저 위에 기관들 외국인들 큰 물량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아모레 퍼시픽에 노는 것이고
그 시대에 어떤 그 주도주가 나타났다 싶으면은 개인 투자자의 굳이 아무리 안 들어가도 돼요. 네네. 내가 몇백억 들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항상 자기가 노는 물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형님들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올 때는 개인 투자 삼성 LS 노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그러면은 사물 인터넷에서 주도주는 저는 일단 SK CNC나 LG U 플러스 이 두 종목을 보고 있어요. LG U 플러스랑 오늘 LG U 플러스 한 5%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네네. SK CNC랑 LG U 플러스가 그 아모레 퍼시픽 역할을 해준다라면은 그 아래단에서 통신과 그리고 뭐 보안이든 뭐 와이설처럼 RF 모듈을 만드는 곳이든 아니면 아이리비와 같이 그 안에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테스랑 아이리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또 확장시켜 버리면요. 저기랑도 확장이 돼요. 건자재도 건자재. 아이리버랑? 아니 건자재도 코콤 그리고 그 코콤이랑 또 현대통신.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얘들하고 엮일 수. 그러니까 이 사모니터는 무궁무진한 게 어디든 엮이기만 하면 다 돼요. 센서랑 통신만 되면은 다 엮일 수가 있어요. 자동차 엮일 수 있죠. 그렇죠. MD 스티커 전장을 해서 엮일 수 있죠. 건자재 홈 오토메이션 되죠. 내가 딱 우리 집 들어왔을 때 말 맞는 가지고서도 텔레비전을 켜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에어컨을 미리 켜서 내가 원하는 온도에 맞춰놓고. 이번에 그 LG 플러스 IoT 선전하는 거 보니까 뭐 가스도 잠그고 뭐 다 하더라고요.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는 이해가 돼. 냉장고 온도는 밖에서 왜 조절하니? 냉장고 온도 평상시 몇 번이나 조절한다고. 그러면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절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냥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불쌍하더라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미 보면은 제가 저번에 그 키움증권에서 한번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브란토라고 해서 이미 외국인은 그런 식으로 해서 브란토 벌써 앞서나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윈도우 10 또 얘기했지만 하지 말라는 우리나라 멤버는 우리밖에 없잖아. 세상에 윈도우 10까지 뭐 업데이트하지 말라는 대한민국 대한 전체 우리나라밖에 없어.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모니터에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딱 잡기 위해서냐면은 일단 계속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엔테스랑 그리고 아이리버 그리고 아이리버가 뭐라는 거냐고. 자 SK텔레콤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아이리버 여러분들 아시면은 뭐 만들죠? 스피커도 만들고 그리고 고음 음질을 재생 플레이했죠. 예전에 그 MP3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럭셔리하게 해서 MP3랑 PMP 예전에 만들었었잖아요. 귀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 음질 좋은 거 찾는 애들 그런 거를 위한 그런 거 플레이어를 만들어 따로. 그리고 이게 알아. 저 MP3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 그거. 이게 싼 게 150만이고 비싼 건 300만 원씩 넘어요. 근데 잘 팔려요. 우리 박진영 같은 거 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은 맡긴 몰라.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그 아이리버가 기술력 하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브랜드가 있나? 그게 브랜드가 있어요. 있어요. 브랜드가 있어요. 아니 근데 외국에서 인정받아? 인정받아요. 우리나라 안 사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 거 안 사요. 그 애들 빈츠나 애들 닥터레 그런 애들이 쓰는 거잖아. 그 딱 브랜드는 애들 있잖아 그거. 근데 그거는 이제 헤드폰이고 이거는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 알아 뭔지. 이게 소니 요새도 그런 소니 그거 하는 거는 보통 누가 유사 쓰는지 했더니 그것도 한 1,000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제품이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K텔레콤이 왜 얘네를 인수를 했는지를 생각해야죠. 걔네들이 뭐 그거 팔려고 생각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결국은 자 지금 샤오미가 만드는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한 하이테크닉을 원하는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밴드 만들 수 있어요. 마음보기 쉬워. 그러니까 또 이번에 액션캠 LG전자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체중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다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고 SK 어차피 IoT 쪽에서는 LG 플러스 보면 치고 나가는데 디바이스 결국은 IoT는 디바이스에도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디바이스를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통신사도 휴대폰을 만들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솔직히 휴대폰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중국 업체에다가 하청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SK텔레콤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IoT와 관련된 사업의 그 중심에 아이리버가 디바이스로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이제 그 SK텔레콤 밑에 SK컴즈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자세들 있잖아요. 그걸 아이리버랑 합병을 하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체질적인 변화를 하다가 아이리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아이리버랑 엔테스랑 똑같이 올라왔어요. 같이 시작해서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 손이 있네. 그러니까 그 두 종목 보시고 큰 종목은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LG 플러스랑 SK CNC 그래서 사모님께서 일단 먼저 이렇게 크게 잡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사모님턴에서 방향이 또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홈 오토메이션 시스로 갔다가 어떨 때는 또 가전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아마 또 그 안에서도 또 수준이 될 거예요. 워낙에 사무의 개념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것들이 관련이 있는지를 갖다가 먼저 크게 한번 파악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걸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야지 맨날 쫓아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 아이리버. 뭐 누군가 손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성장의 스토리를 쓰고 있겠네 누군가. 무슨 베스트셀러 작가가 붙은 것 같아요. 기관이 막 사는 게 있네. 기관도 사고 막 뭐 갑자기 대량 거래 있는 게 있는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나는 여기 태클 하나 걸면 제일 태클은 뭐냐면 이번에 보름날 큰형님 나오신다는 거죠. 그게 다시 들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2번 들어갔다 고생하고 나오셨으니 큰 생각을 하셨겠지. 이제는 과거 같은 이제 딴짓 안 하시겠지.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 이런 거 하셨으면 뭐 근데 진짜 옛날에 그 선물 했었어요? 뭐? 세태원 시장이 선물 거래 했었어요? 했었어. 누가 거기 이게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있었잖아. 대신했잖아. 한 놈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돈을 얼마나 알고 온 거죠, 당시? 뭐 엄청 컸죠. 이렇게 회사 자금이 거기 어디 보증이다 뭐 그래서 복잡하게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횡령으로 이제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갖고서 이제 얘기했던 거야. 근데 그때 또 선물 운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무당도 있었다면서요? 몰라. 그거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 모 증권사에 있을 때 그 신내린 사람이 그 전문가 하겠다고 투자 상담사 하겠다고 왔었어. 근데 그 사람 결국엔 2개월 만에 가더라고. 주식은 역시 신내려도 안 되더라고. 그건 어이없는 얘기고. 이 교수는? 저는 SK컴즈 같은 맥락에서 SK컴즈인데 일단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큰형님이 특사기 대감 아이고 존재하고 있지. 그 리스크인데. SK컴즈하고 이제 SK컴즈가 이제 그 사이메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이메라 얘기는 제가 2년 전에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의미 있는 게 있어. 내가 졸라 디스했거든. 근데 지금 또 디스하고 싶은데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네. 아이고 그 이상해. 근데 이 사이메라 플랫폼이 그때 죽는 게 아니라 사이메라 플랫폼 어쨌든 간에 지금 4억 명 가까이 지금 다운로드가 됐거든요. 지금 사이메라가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쓰냐고? 저 쓰다 말았어요. 왜 안 써? 왜냐면 귀찮아서 지웠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4학년도 다운받다가 지운 새끼 절반 아니야 그럼? 사이메라 그렇다 치는데 이게 또 그냥 SK 플래닛하고 합병 이슈. 근데 이게 카카오톡보다 좋은 건 뭐냐면 카카오톡은 국내 메신저에 국한돼 있잖아요. 근데 사이메라는 글로벌이야. 여기저기 다 깔아서 쓰고 있어요. 해외에서. 그게 이제 좀 장점이라는 얘기죠. 인스타그램은 달라요? 인스타그램하고는 달라 사이메라는. 인스타그램은 이제 보여주는 곳이라면 사이메라는 이제 사진 편집 있잖아. 거기에 이제 좀 더 저게 들어간 건데 사이메라에다 이제 메신저 기능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갖고 한참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이 SK 플래닛하고 합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SK 컴즈하고. 그러면 SK 플래닛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돈을 잘 버는 그런 그 SK 그룹답지 않게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SK 플래닛이고 SK 플래닛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쉬우려면 11번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SK 플래닛이 또 뭐로 돈 벌고 있냐면은 SK텔레콤에다가 티맵을 넣어갖고 거기서 로열티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돈을 잘 벌고 있단 말이야. 은근히.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인데. 근데 이걸 갖다 SK컴즈에 준다? 그럼 이게 SK 플래닛 되는 거예요, 바로.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 중심으로 해갖고 이 SK컴즈 같은 경우가 뭐 사이메라라든가 아니면 11번가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사물 인터넷 중심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SK컴즈 같은 경우도 성장형 시나리오가 아이리버처럼 아이리버가 만약에 그
지금 보게 되면 하드웨어 단에서 그 SK그룹의 성장 시나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면 SK컴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단에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쪽으로 SK그룹의 사물 인터넷 단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뭐 하이리버를 얘기했으니까 이건 SK컴즈로 받아치겠습니다. 네. 뭐 아는 거 있어, 자기? 뭐. 엔테스도 SK그룹도 관련이 있죠? 엔테스도 SK텔레콤하고 사업하는 네, SK텔레콤. 아니, 엔테스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뉴스로 본 기억인데 정확한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저기 출신이야. 한국이동통신. 그래서 SK텔레콤 바뀌었잖아요. 거기 그 3사랑 다 거래할걸? 다 해요. 네. 왜냐면 그 과금 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거의 독과점적으로 하나 봐요. 그 과금하는 그런 솔루션 있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2000년 SK텔레콤에서 분사가 되었고요. 맞아요. 네, 과금, 빌림, 통신 솔루션의 M2M 기반의 플랫폼을 공급하는 업체네요. 얘가 과금하는 거야, 빌링하는 게 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보면 이분 자체가 서울대인가 제역의 측격인가 아니야 한양대인가 그쪽 나왔어. 한양대학교 출신. 그 보면 아이리버 SK텔레콤, 엔테스 SK텔레콤 출신, SK컴즈 SK텔레콤 다 이게 다 같이 엮여서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관련이 있어서 지금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SK 회장님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 걱정 아니 SK 회장이 아니라 SK 그룹 문화 때문에 SK 그룹이 꼭 인수하면 병신을 만들거든. 옛날에 그 뭐야 라이코스 인수해서 병신 만들었지. 그다음에 그 잘 나가던 그 싸이월드 인수해갖고 병신 만들었지. 그다음에 SK 그룹이 그 팍스넷도 SK에서 인수한 거잖아요. 그것도 잘 나가다가 병신 됐지. 그러니까 SK 그룹이 소프트웨어 기업만 인수하면은 병신을 만들어놔. 그게 좀 이제 약간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3월 인터넷이라는 요인을 만나서 SK텔레콤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곁가지를 뻗을 수 있다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는 축이 SK텔레콤이 되는 거니까. 저는 두 분이 이번에 나오시는 분 리스크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요. 농담 삼아 하지만 그분이 나오신다는 것 자체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장님들이 오너 리스크가 부활하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회장님들이 아무리 해도 거기서 매일 특별 매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에는 아마 변호사 특별 접근하다 하루에 30분? 이 제한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돈 주고 사면은 안 돼요. 돈 주고 어떻게 사? 그래갖고 저거 뭐야? 그래서 그 문제 됐잖아요. 최근에 조연아? 예. 아 이건 나쁜 거고. 아니, 특별 접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니 자기 그 면회했는데 안 가봤어요? 예. 자기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는 수천이 가봤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자주 갔어요. 아니 그 대학교 때 왜냐면 저는 과가 또 정치 전공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가갖고 제가 그 뭐죠 탐험서 쓰는 거 전문이에요. 글을 잘 쓴다 그래갖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 가서도 썼네. 대우증권에서 한 2-3명 돼 써준 적 있어요. 대표를 해갖고 사인 받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리 돈 있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5분인가 10분 있죠. 그 바깥에서 유리 막 입고 구치소자 하는 거고요. 그 변호사 특별 접견이 있어요. 그래봤자 30분인가 1시간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매일 워낙 이제 또 있으면 특별한 건 있겠지만 이렇게 못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최태원 회장님께서 원래 일반인들은 주 1회밖에 안 된대요. 근데 최태원 회장은 17개월 동안 1778회의 면회를 하면서 이중 171번, 그 다음에 이상득 전 의원은 1년간 102번의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특별 면회는 집사 변호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반인들은 하루에 30분 그 제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얘기지. 아 그게 아니라 일반 면회 있잖아요. 10분인가밖에 안 돼요. 그리고 특별 접견이라는 거는 변호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무실에 들어가요. 그 특별 접견은 변호사가 해갖고 거기 하나 누가 동석하고 있고요. 거기서 있으면 그 특별 면회는 가족이랑 변호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족 그렇게 증명을 해야 돼요. 변호사에서 그거는 그래서 그 신청하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 누가 변호사가 맨날 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이면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하실 때랑 하루 종일 그 얘기할 때랑 그래서 농담인데 그런 게 있는데요. 저도 또 하나의 관련주, 또 하나의 리스크 관련 그룹이 저거잖아요. CJ잖아요. CJ. 네. 근데 CJ는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몰라요. 근데 나온다면? 나온다는 얘기가 들고 있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건 뭐 저희 녹음한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맨날 바뀌겠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죠. 네,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갑자기 그 2심인가 3심인가 하고 있으면 거기서
드랍을 하면 돼 갑자기. 예, 드랍을 하고 내가 1심을 포기하겠습니다. 1심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하면 재판이 끝난 거가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애매해요. 아니면은 갑자기 검찰에서 포기를 해야 돼. 그 기소한 거를 우리는 아니다. 포기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풀려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법적인 거니까 제가 정확한 게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저는 CJ그룹이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CJ CGV예요. CJ CGV. 근데 CJ CGV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극장에 영화를 많이 간다? 이거 갖고는 절대 재료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관람객 자체가요 크게 늘어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올해 뭐 해봤자 6월까지 제가 한번 봤는데 거의 안 늘어났거나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영화를 한번 개봉해서 한 700만 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CJ CGV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현재 이미 다 반영됐고, 그래서 그거는 몸에 들면 안 돼요. 추가적으로 관련해서는 딴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벤져스가 우리나라 영화를 많이 봤다더라. 그래서 CJ CGV가 했고 뭐 영화를 했는데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봤다.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게 없어요. 문제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들어간 지 이제 10년이 됐어요. 10년 됐는데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2%였어요. 중국에서 점유율이요. 그리고 올해는 보면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2.3%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2.3%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중국 전체의 그 영화 올해 관람객이 63%가 늘어났어요. 관람객이요. 2012년에 연간 535명이었는데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147만 명.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67% 늘어났고요. 특히 거기서 CJ CGV가 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보면 여태까지 작년까지 적자, 작년까지 적자인데요. 잘하면은 이제 아직까지 CJ CGV가 실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2분기 중국 쪽에서 흑자 나올 거라는 기대가 그러니까 2분기 흑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확인된 게 아니니까요.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보면은요. 그 2위 사해갖고요. 지금 시장 점유율 250개 업체 중에서 극장 업체가 250개가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리는 관객 증가율 보면 1위를 했어요. 1위.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얘기 나왔던 그 문화를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렇죠. 영화관 가서 그래서 그 이승원 교수가 저는 K푸드도 있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올해 들어서 9개 극장을 또 73기 스크린 또 속도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위는 물론 중국 1위는 완다가 1위인데요. 그래서 CGV가 하여튼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중국 내 극장 수를 63개, 내년에 80개 이상 확대돼 갔고요. 내년에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 직영 극장 수가 81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스크린 수로 중국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빠르면 올해 2분기, 아니더라도 내년 올해 하반기에는 단기 흑자 가능하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흑자 전환 그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뭐 요즘 올랐다 떨어져 하고 있는데 이게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럼 내년 안에 상위 5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있고요. 여기까지 있겠고요. 또 하나 그럼 여기서 그 포인트가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왜 인기가 있냐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아이맥스입니다. 왜냐면 아이맥스는 중국 사람 워낙 큰 극장 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CJ CGV가 2013년에 미국 아이맥스랑 전략적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전체 중국 내 44개 극장 중에 18개 극장에 그러니까 전체의 4.8% 아이맥스 깔았어요. 그래서 경쟁세 대비 탁월하게 맞춘다 싶고요. 그래서 아이맥스가 관객 점유율도 높고요. 높고요. 또 하나 여기 나온 거가 우리 이수영 교수 어제 방송할 때 했는데 4DX입니다. 4D플렉스라고 그리고 그럼? 자회사가 4D플렉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4DX라고 4DX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면 3D에다가 이제 그런 거죠. 기술 이름이 4DX고 의자도 흔들거리게 하고 를 만든 회사 이름이 4D플렉스예요. 그래서 의자도 흔들거리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해갖고요. 거기서 이제 또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거기들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람 불게 하고 의자 흔들게 하고 요즘 뭐 그 에버랜드나 이런 데 보면 갑자기 밑에 쥐 같은 거 움직이면 쥐가 싹 움직이라고 보면 오싹하게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4DX인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 그 처음에 2010년 CJ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나가는 건데 분노의 질주라든가 주라기 월드, 어벤져스, 몽키킹 이런 거 다 4DX에서 다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나오는 거에서 유독화 주인가 적인거리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중국 20개 중국산 영화도 4DX 수면상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아직 극장 간사를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걸 신기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쪽에 해갖고 저는 하여튼 CGCGB가 좀 될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리스크는 회장님이 나오신 거. 예,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예, 그런 게 있고요. 아까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 주가는 또 오늘 막 떨어지던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면 CG 헬로비전. 네, CG 헬로비전도 마찬가지 논리거든요. 그쵸. 이게 그 80 이번에 발표 났는데요. 89만까지 됐어요. 89만. 그 알뜰폰 가입자가 이분 늘어났는데 워낙 회사 측에서 90만원에서 95만 되면 흑자전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하반기 분기 흑자 가능할 가능성이 커져 있고요. 그 사실 알게 모르면 이번에 KT라든가 보세요. KT, SK텔레콤, LG 플러스 실적 좋. SK는 아직 발표 안 했잖아요. 금요일 날 나오는데 LG랑 KT가 실적 좋은 게 나온 건 데이터 그 요금제거든요. 그래서 객단가가 올라갔는데 이번에 그 CJ 제가 고객이니까 알잖아요. CJ 헬로비전의 그거는 6월 말에 생겼어요. 6월 말에 그 데이터 요금제가 그러면 온전히 많이 들어가서 데이터 요금제 반영되는 것은 3분기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상당히 빠르면 3분기에 분기흑자 가능하지 않겠느냐. 딴 게 아니라 그 알뜰폰 사업 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보는 수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OTT 서비스, TV, 그러니까 1인 가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안 좋은 거는 기존의 케이블 TV 사업. 네, 그거는 이제 계속 뭐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다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CJ 헬로비전은 흐름 보시면 수급으로 보더라도요. 외부 형님들이 꾸준히 사요. 꾸준히 사는 주식이에요. 꾸준히 사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네, 최근에 한 보름 떨어졌어요. 보름. 네, 얼마에서 떨어졌냐면 14,000,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2,000원까지 2,000원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올해 들어서요. 꾸준히 샀어요. 외부 형님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존 통신 사업자들이 가져갔었던 수익을 갖다가 이제는 OTT가 갖구나. OTT가. 얘네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네, 자기 조금씩 잠식해 나가고 또 기존 통신사들은 이제 IoT 쪽으로 새 먹거리 찾으러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OTT인데 그 이제 보면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게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망 중립성이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넷플릭스에 오늘 사상체육과 또 갔거든요. 오늘 새벽에 오늘 또 7%가 또 올랐어요. 근데 보면 계속 화질이 좋아지잖아요. 그래갖고 넷플릭스 이런 데서 언제 같은 UHD 서비스 하는 거거든요. 하겠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난번에 중국에서 미국에서 대법원에 갖고 4년인가 앞으로 5년 동안에 그 얘기 안 나와. 이제 3년인가 얼마 동안에 망중립성 얘기 없는데 우리나라는 툭하면 이거 밝힐 딴지 걸거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이나 KT나 LG 플러스 가만히 있겠어? 물론 자기네도 하지만 망중립성 나오면 이게 특히 이제 문제가 이 얘네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조만간 UHD 서비스 나가거든요. 영상을. 그러면 엄청나게 데이터가 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CJ 헬로비전이 이거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그거 되면 사용료 부과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머리 아프죠. 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번에 이겼어요. 망중립성이 맞다고 했는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망중립성이 훼손되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슈입니다, 이슈. 리스크 요인이에요. 분명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가격 차별 주고 얘네들한테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그 고객들한테도 사용 차지해서 나누면 뭐 우리 똑같이 내죠 지금은 다 집안에서 뭐 2만 원짜리 뭐 그래서 케이블 TV 아니 인터넷 요금 넣으면 그걸 갖고 200기가 쓰는 놈이나 그렇죠. 네, 안 쓰는 놈이 똑같잖아요. 저는 집에서 잠만 자니까 그걸 그냥 끊어버리니까 나중에 주면 자기 왜 안 끊는지 왜 안 끊는지 이해가 안 가? 나 3만 원씩 내고서 지금 왜 봐? 그러니까 보기는 봐요. 아니 핸드폰을 보면 되잖아.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보면 되잖아. 아니 뭐 그렇게 한데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지금 손잡 잘라. 인터넷 끊어버리니까 지금 어차피 제가 스마트폰 저거 요금제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는데 그래. 그래서 아무튼 자기 거기서 TV 거기 안 봐? TV 보는 서비스 안 가입됐어? 저요? 저는 근데 자주 가요. 저거 유플릭스라 해서 그거 갈 때 있어? 영화에 그거는 제 무제한 요금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쓰면 다 되잖아. 네. 근데 왜 그 케이블 TV에 봐? 그러니까요. 미친 사람이네. 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혹시 KBS 뉴스 실방송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다 해결해 준다고.
아니, 요새 다 그냥 이렇게 무자나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저 크롬캐스트 연결해서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하여튼 근데 망중립순 얘기인데 여튼 해서 저는 CJ 헬로비전에 관심 있다. 다만 이제 두 개 다 모두 우연찮게 회장님과 진주들이 회장님 관련이 났는데 오늘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농담하는데 제목도 나오고 좋네. 네. 농담을 하는 건데 요거 저희의 얘기를 저 2학년 위원이나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하냐면은요. 제가 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아무나 뉴스 들어가셔갖고요. 어저께 뭐 다른 데 나왔는데요. 새정치인가? 여기 박영선 의원 있잖아요. 박영선 의원이 어떻게 기자회견 이런 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한국거래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SK그룹과 하나그룹이 지난 3년간 주가 상승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박영선 따고 총수 사법처리 그룹 주가 상승이 오히려 높아. 그러니까 사법처리가 완료되었고 나왔을 경우에 이제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농담 삼아서.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일단 하나는 조용히 계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야, 엄청나게 적극적인 행보야. 그래요? 하나그룹은 올해 회장님 나오고 나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 하나케미칼 오르고 있지. 하나테크인 오르고 있지. 아드님이 금메달 따지 않았어? 금메달도 안 땄어? 금메달인가? 금메달 땄다? 금메달인가? 뭐 따고서 금메달 따고서 하여튼 그렇게 오르지 않아. 한바구음. 한바구음. 기지경까지 한바구음. 하나그룹은 어쨌든 간에 김승현 회장 돌아오고 나서 그룹 자체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 하나그룹은 이제 또 이것도 신문에 한번 모였는데 최근에 가서 광폭 행보, 그 큰아들의 광폭 행보 그리고 그 삼성그룹에 이어서 아마 그런 거 하면 뉴스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현대차 그룹과 하나그룹의 후계자에 관련된 지분 그런 것들 그리고 SK그룹도 장기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SK그룹도 이제 그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들 있어요 SK그룹에? 있죠. 2명인가 1명이죠. 나이가 아직 어려서 상대적으로 아직 그런 데 안에서 그렇죠. 나이가 어려 아직.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커지겠죠. 딸은 국방 군대 있죠. 얼마 좋아. 다시 군대 가야겠다. 그래. 군대 가 있잖아. 거지. 저기 이서연, 이부진 그 자매 봐봐. 뭐 보면은 그 능력 발휘하니까 그래도 챙겨 먹잖아. 25%씩이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고 아들 좋은 거죠. 하여튼 하나는 아들내미가 셋인데 싸움 박질 않았나? 아니요, 그거는 지분도 다 공통이 딱 갖고 있고 막 그때 돼 있죠. 그거 보면 자료 찾아보면 뉴스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지분에 관련된 것들은 뉴스 찾아보시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하면 장기적으로 그거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어디 있더라고요, 그게요. 찾아보시면 그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제가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뉴스는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딱 날짜를 찍어드리면요. 2015년 7월 31일 03시 21분 머니투데이 뉴스 보시면요. 경영승계 그룹주 변동성 크다. 현대차 하나도 주목하라 그러면서요. 이들 그룹에 특히 하나그룹 현대차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지분이 있고 뭐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현대글로비스를 지분 같이 올려야 되나 이런 시나리오 쓰는 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그룹은 상대적으로 안 알려져 있어요.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그룹의 지배구조나 이런 거가 하이투자증권 자료를 인용해서 쌈박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거 시나리오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도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그룹사들이 그러니까 아직 3세 체제에 아직 시간이 먼 기업들이 아마 이번에 삼성그룹의 모델링을 많이 할 거다.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료 필요하신 분들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그룹이랑 이런 거 지배구조 하나 말씀드렸고요. 앞서 하나대투증권의 그 한중일 산업비교 그거 말씀드렸고 오늘 내용 너무 좋은데? KT 경제경영 주면 안 되는데? KT 경제경영에서 ICT 인 차이나 그런 것도 보시면 장기적으로 큰 인사이트 너무 좋잖아요. 내용이. 좀 줄여야지. 오늘 이렇게 또 고급지게 고급지게 내용을 고급지게. 다음 주는 약간 좀 저급하게. 나는 그래도 고급지게 한다. 우리 교수인데 장이 조교니까. 네, 오늘 수고 많이 했어. 할 말 있어요? 아니요. 더 이상 없죠. 안녕.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